네, 안녕하세요. 어, 서핀의 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를 9시에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를 테스트를 했는데 잘 안 들리시는 분 있으면 채팅방에 좀 남겨주세요. 오늘 라이브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 또 표시를 해놨고요. 뭐 이번 시간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이제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기업 분석 업무 애널리스트로 일한 경험이 있고요. 현재는 서핀이라는 투자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딴 데로 틀어놔가지고 소리가 겹쳐서 잠깐 껐습니다. 어, 오늘은 주식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애널리스트에 대해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과거 애널리스트 할 때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뉴스, 기사는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일단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향도 많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를 투자에 활용하시는 것도 조금 제한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예전부터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걸 좀 정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이 방송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전 동료 애널리스트들을 만나서 요즘은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시기별로는 조금 애널리스트 그 업권의 문화 같은 게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회사마다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모든 애널리스트, 모든 회사의 리서치 센터에 적용된다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일반화 하시면 잘못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란 표현이 사실 주식 애널리스트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뭐 최근 뭐 지난 몇 년간 보면은 뭐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거기 코인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자기들 애널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고 또 뭐 컨설팅 회사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란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란 표현은 사실 뭐 우리가 변호사, 회계사 이런 그 자격증이 있는 직업군처럼 이렇게 어떤 명확한 어떤 그 직업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보통 주식 애널리스트가 좀 많이 언급이 되고 뭐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크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주식 애널리스트를 가장 많이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를 줄여서 계속 애널리스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갈리는데 일단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 가치를 이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나름의 논리로 설명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사람들을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투자협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금융투자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뭐 애널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업권 내에서는 이제 증권사를 그 금융 상품을 파는 쪽이라고 해서 셀사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사이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회사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셀사이드에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서 만든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리서치 센터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태생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영업을 위한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영업을 위한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할 때 셀사이드 소속이고 영업 조직의 뭐 어떻게 보면 영업을 서포트한 조직이라는 점은 항상 마음에 두고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비관론자를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써놨는데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 대해서나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자기의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저는 이런 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주식이 오르는 거에는 누구나 배팅할 수 있지만 내리는 거에는 배팅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고 대부분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배팅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리는 거에 대한 얘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파는 쪽에서도 당연히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굳이 이득이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적어도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관론 자체를 미워하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관론자들 저는 무조건 인정해줘야 된다. 맞추든 틀리든 간에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얘기하는지만 잘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0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 말투가 좀 그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이 애널리스트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투자자들이 사실 애널리스트 고객은 아니에요. 보통 바이사이드라고 얘기하는 자산운용사 또는 뭐 투자자문사 이렇게 그 투자를 업으로 하는 회사들 이게 기관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뭐 연기금도 거긴 들어가고 보험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의 주 고객이에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이제 리서치 센터라는 이런 조직을 처음 만들었을 때 모든 투자자들한테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들에게 좀 더 좀 높은 수준의 뭐 이렇게 높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좀 인덱스한 어떤 분석의 자료 같은 것들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메인 고객이고 제가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게 평가 지표에 들어 있거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지표에 들어 있거나 뭐 그거를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장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뭘 어떻게 많이 하느냐가 이제 평가 지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도 많고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도 막 출연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 애널리스트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나오는데 누구누구 애널리스트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보통은 이제 뭐 누구누구 연구원님, 누구누구 위원님, 뭐 연구위원을 줄여서 이제 위원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명함에는 다 뭐 연구원, 뭐 선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수석 연구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뭐 과장급부터는 뭐 연구위원인데도 있고, 뭐 이거는 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제 연구위원이 되면은 약간 짬이 좀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앞에 뭐 수석이 붙거나 책임이 붙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또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의 직급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원부터 보통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사급까지 그렇게 다 포진이 돼 있고요. 애널리스트 되는 경로를 좀 말씀드리자면 뭐 신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리서치 센터가 따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공채에 이제 섞어가지고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고를 올리든 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RA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짧게는 2년에서 한 5년, 뭐 길게는 5년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사이에 많이들 나가요. 예, 이걸 다 버텨가지고 애널리스트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뭐 아주 높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예. 그리고 요즘에 빈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때 그 다른 산업에서 경력을 많이 쌓은 분들이 애널리스트로 진입을 막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요즘도 아마 뭐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오거나, 뭐 건설 회사를 다니다가 건설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직 또는 스카웃을 통해서 다른 산업에서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뭐 바로 이제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증권사는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데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경력직 RA로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뭐 몇 년 동안 그 이제 도제식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로 데뷔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애널리스트 사실 뭐 RA도 그 금융투자 분석사 자격증이 있고 뭐 나름의 내부에서 보고서를 쓰는데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데이터는 뭐 대부분 RA들이 이제 수집을 하고, 그래서 뭐 RA도 뭐 일종의 애널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세 단계의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RA로 시작하고, 근데 이제 주니어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자기만의 섹터를 이제 완전히 가지면은 뭐 시니어 애널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뭐 주니어 시니어로 분류를 안 하고 보고서를 쓴다면 이제 라이팅 애널리스트 또는 이제 라이팅 하지 못하는 애널리스트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리서치 센터들은 또 회사마다 다 구조는 다르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제 세 개로 적어놨는데 투자 전략 파트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이제 전략가, 뭐 투자 뭐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뭐 주식을 많이 해야 되고 적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이제 짜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이제 퀀트, 이제 뭔가 수학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분들이고, 이제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 뭐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채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 파트, 이거는 뭐 부가 될 수도 있고 뭐 팀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파트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 파트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보는 보고서들이 이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반도체 산업 보고서, 뭐 삼성전자 보고서, 하이닉스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분석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 시가총액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밑에 있는 기업들을 뭐 스몰캡이라고 부르거나 뭐 미드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각 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큰 기업들만 담당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기업들을 이제 리포트 쓰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를 커버한다 그러는데 커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중소형주 중에 유망한 기업만 찾아다니는 그런 스몰캡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스몰캡 파트를 했었고요. 이제 뭐 스몰캡 파트는 뭐 회사나 그 시기에 따라서는 투자 전략에 있기도 하고 뭐 기업 분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리서치 센터들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뭐 포럼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애널리스트나 RA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살림살이, 리서치 센터에 살림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사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 보고서를 내는 이제 번역사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각각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이제 취합해 가지고 뭐 블룸버그나 톰슨 로이터나 뭐 FN 가이드나 이런 데이터 회사들한테 보내주고, 뭐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면 그런 걸 보내주고, 이런 걸 하는 기능도 이제 지원 파트에 속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리서치 센터를 관장하는 리서치 센터장, 뭐 영어로 헤드 오브 리서치라 그래서 뭐 HOR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리서치 센터를 전체를 담당하는 임원, 보통 이제 임원급인데, 뭐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리서치 센터장님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한테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리서치 센터를 뭐 몇십억으로
또는 뭐 100억 이내에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 전체 파일을 받아와서 비싼 애널리스트를 소수를 영입할 거냐, 아니면은 좀 젊고 연봉 낮지만은 이제 액티브한 애널리스트를 뭐 많이 영입할 거냐, 이런 전략들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장은 이제 인사 측면에서는 뭐 이제 연봉 협상권도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완전히 혼자서 휘두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좋은 애널리스트를 이제 수급하는 역할이 이제 리서치 센터장이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증권사가 올해는 달러의 약세를 전망하면서 이 증권사 전체 상품의 어떤 색깔들을 달러 약세 베팅하는 상품들로 쫙 깐다.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가 그 시장을 바라보는 거를 뭐 하우스 뷰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하우스 뷰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리서치 센터장과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리서치 센터장은 뭐 여러 회사의 다른 기능들이 있고 임원분들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최고 경영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자리고, 또 리서치 센터장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뭐 법인 영업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센터장 출신 분들은 임원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는 뭐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애널리스트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일반화된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 거를 일단 적어봤습니다. 어, 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뭐 주 100시간 일한다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요즘 진짜 100시간 계속 일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2시간제니까.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직군보다는 뭐 엉덩이를 좀 많이 붙여놓을 수밖에 없는 직군이긴 해요. 근데 사실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엉덩이를 많이 붙였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바쁘지만 자율적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할 게 많고, 회사 일을 하는데 시간을 비교적 많이 투입하는 직군이지만은, 그거를 사실 누가 감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같은 거를 좀 자기가 어, 자율적으로 좀 그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의 장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경험에는. 네,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증권사는 일반 기업보다는 조금 일찍 출근을 합니다. 주식시장 9시에 시작하니까 보통은 8시에 이제 모든 증권사 직원들은 뭐 8시에서 8시 반, 아니다. 8시가 정식 출근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8시보다 이제 좀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이제 출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뭐 전날에 새벽에 나온 뉴스나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보내고 뭐 하다 보니까 보통은 7시에서 한 7시 15분쯤에 다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와서 뭐 이제 해외 뉴스 같은 것들 다 정리하고, 뭐 국내 뉴스도 정리를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텔레그램도 보내고, 뭐 SMS도 보내고, 뭐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메신저를 통해서 뉴스를 아침에는 제일 활발하게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7시 반에 보통은 이제 모닝 미팅이라는 걸 해요. 모든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모닝 미팅을 할 겁니다. 이제 이 미팅은 어떤 미팅이냐면, 그러니까 오늘자로 발간된,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 출판되지 않고 작성돼서 발간 일자는 오늘인 그 리포트들을 이제 요약해서 그걸 작성한 애널리스트들이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 영업, 그러니까 그 리포트를 가지고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가지고 주식을 세일즈하는 그 법인 영업 이제 브로커들이 회의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의 이제 다른 여타 트레이딩 부서나 상품 부서에서도 뭐 이제 일부 들어와서 이제 Q&A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가지고서 주로 뭐 영업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자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날 하루에 그 증권사에서 어떤 업종을 밀 거냐, 어떤 종목을 밀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닝 미팅에서 결정이 되고요. 분위기 되게 안 좋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은 영업이 잘 안 되면 이제 브로커들 분들이 되게 예민한 질문들을 애널리스트한테 막 던지기도 하고 해서 모닝 미팅이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무튼 이 모닝 미팅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회의죠. 여기서
여기서 별로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브로커들이 그 주식 세일즈하지 않으면 애널리스트는 사실 리포트 열심히 썼는데 좀 허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닝 미팅이 보통은 7시 반에서 뭐 짧으면 30분, 길면 뭐 1시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장 시작하기 한 30분에서 뭐 이렇게 남는 시간이 되거든요. 뭐 한 8시 반쯤 되겠죠.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모닝 미팅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콜이란 걸 해요. 이게 뭐 말 그대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객들이 있어요. 예. 회사에서 이제 법인 영업에서 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고객들부터 이제 작은 고객 순으로 오늘 작성할 리포트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그 내용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콜은 아마 이제 법인 영업 브로커 분들도 하시는데 애널리스트 직접 하는 경우도 뭐 애널리스트도 직접 다 이제 콜을 날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는 이 전화기에 다 카운터가 달려 있어서 전화 걸 때도 이제 컴퓨터에서 전화를 걸고요. 이제 전화를 걸면 뭐 몇 초 이상 통화를 하면 이제 콜 개수를 세줘요. 그래서 이게 그 뭐 반기나 1년 동안 해서 콜 개수가 부족하면 뭐 점수가 낮게 나오고 콜 개수가 많으면은 뭐 인센티브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란 거를 합니다. 세미나는 이제 뭐 1대1이나 뭐 좀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그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들고 가서 주고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여기에다 대고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챌린지를 하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이제 수시로 만나서 서로 투자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쪽하고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나온 그 정보들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전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또 많이 하는 활동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기업 탐방이에요. 기업 탐방 말 그대로 상장 기업에 직접 방문을 해서 드물지만 뭐 대표이사나 CFO 또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IR 팀, IR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회사에 대한 업데이트 듣고 뭐 앞으로 사업 계획 같은 걸 듣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 수익 추정 모델이란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엑셀 같은 데다가 재무제표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애널리스트가 뭐 상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은 회사가 뭐 예를 들어 인건비라면은 인력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채용하는 인력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인건비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뭐 마케팅 얼마나 할 건지, 그럼 마케팅 이제 얼마나 하면 뭐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움직이는지, 뭐 이런 숫자들을 물어보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제시가 되면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로 목표 주가까지 산정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 탐방 갔다 오거나 하면 이제 뭐 밤에는 주로 밤에 이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보통은 이뤄지고 그래서 밤에 이제 레포트 작성해서 가면 그 다음날 리포트가 발간이 되면 또 이제 위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루를 똑같은 이제 사이클을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루틴한 어떤 활동 말고도 뭐 NDR이라는 거를 많이 합니다. NDR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딜이 없는 로드쇼라고 해서 회사가 뭐 유상증자하거나 뭐 자금 조달할 건 아니지만은 그냥 IR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의도 와서 그 증권사가 섭외 사전에 이제 신청을 받은 기관 투자자들을 타임테이블을 쭉 만든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나 RA가 이제 그 회사 IR 담당자들과 함께 그 기관 투자자들을 다 방문해 가지고 이제 뭐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NDR이라고 하고 이거는 다트 같은 데 보면은 뭐 기업 설명회 하고 들어가 보면은 뭐 후원이 뭐 무슨 증권사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다 ND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란 게 있어요. 이거 뭐 모든 회사 다 저 마케팅을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있었던 2개 증권사는 둘 다 마케팅이랑 표현했는데 뭐냐면 보통 해외로 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업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애널리스트만 해외에 가서 보통 홍콩, 싱가포르로 가고요.
그럼 홍콩, 싱가포르에 한국 시장 투자하는 이제 그 매니저들을 거기 해외 영업하는 우리 이제 해외 브로커들이 타임테이블 또 잡아놔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가서 자기 탑픽으로 생각하는 종목들을 이제 계속 뭐 추천해주고 세미나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아마 많이 줄어들거나 어려울 텐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단순히 그 이렇게 미팅 형태로만 만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업 담당자들, 기업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식사나 뭐 같이 술 한잔 먹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수시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의도란 섬 안에 대부분 또 모여 있으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더 활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이 이제 애널리스트의 거의 하루를 다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네요. 예.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기업 분석 리포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 분석 리포트를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이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루는 이제 산업 분석 리포트가 있고, 보통은 산업 분석 리포트가 있으면 뒤에는 종목들이 다 종목 기업 분석 리포트들이 이제 붙어 있고, 거기서 이제 내가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뭐다 또는 뭐 몇 개다 하면서 이제 탑픽이라는 거를 꼽는 형태로 산업 분석 리포트는 이루어져 있고요. 산업 분석 리포트 안에 이제 기업 분석 리포트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기업만 단독으로 이제 다룰 때는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프리뷰 리포트가 있고, 그다음 실제로 실적이 나와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해주는 리뷰 이제 실적 리뷰 리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뉴스가 발생했거나 공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판단했을 때 뭔가 회사에 변화가 있다. 기존에 내가 리포트에서 다뤘던 내용 외에 추가로 말할 게 있다. 하면은 이제 뭐 업데이트 리포트를 이제 쓰게 되고요. 뭐 탐방 갔다 와서 탐방 내용 정리해주는 뭐 탐방 노트, 탐방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끔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 애널리스트가 처음으로 어떤 종목을 그 커버하기 시작할 때 내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그 뭐 주니어가 이제 어떤 섹터를 받아서 그 섹터를 담당하면서 처음으로 써서 내는 이제 산업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위에 이제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뭐 아니면 이니시에이팅 커버리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니셜라이즈라는 게 결국 뭐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시작한다는 리포트인데 저는 이 리포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공시서류 중에 투자 설명서랑 증권 신고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일 두껍고 제일 그 기업이 시장에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제일 소위 말하면 짠 거 안 굴리고 좀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주는 공시서류가 투자 설명서 또는 증권 신고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자기가 시니어 이제 애널리스트로 섹터 애널리스트로 데뷔할 때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물론 딴 때 안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제 리포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처음 접하는 산업을 파악할 때는 이런 이니시에이션 리포트를 보시면은 좀 더 얻어갈 게 많을 것이다. 물론 뭔가 이렇게 원숙하거나 그런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런 거는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의 어떤 양이라든지 고민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커버리지 게시 리포트가 얻기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되게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쓰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IPO 대표 주관사 의무 작성 리포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B라는 증권사에서 그 IPO를 시켰어요. 대표 주관을 해서. 그러면은 B라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분기에 한 번씩 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근데 보통 내부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쓰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다 바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 리포트를, 그것도 잘 모르는 리포트를 그냥 대충 그런 거 보면 이제 대충 한두 장인데 쓰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정말 생뚱맞은 섹터 애널리스트가 이거 리포트 정말 누가 봐도 그냥 보지 말라고 하는 리포트를 이렇게 써서 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끝에 그
이렇게 안내 문구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뭐 대표 주관사여서 우리가 내는 의무 리포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는 이런 종목들은 리포트가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리포트가 나와도 시장에서 막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금방 다시 사그라들겠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는 저는 이제 보면 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정은 있어요. 워낙에 리포트가 이제 작은 종목은 안 나오니까. 근데 이런 리포트를 보고서 아 이거 좋아가지고 썼구나라고 이제 착각하시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분이 됐는데요. 제가 그냥 10분만 더 할게요. 예. 제가 어떤 리포트가 좋은지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할까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산업 리포트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의견이 뭐 오버웨이트, 뉴트럴, 언더웨이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관 투자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기관 투자자, 뭐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투자를 해요. 여러 가지 기업들을. 그리고 산업도 비중이 조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웨이트는 이제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버웨이트는 시장, 예를 들어 반도체가 시장에서 30% 정도 시총을 가진다. 근데 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를 30%를 담으면 이건 뉴트럴 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도체가 좋다고 생각해서 30% 이상 담으면 오버웨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 담으면 언더웨이트가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자기 산업이 언더웨이트이면 사실 할 게 없잖아요. 담지 마세요. 줄이세요라고 얘기하면 물론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가능을 하긴 하지만 뭐 기관 투자라고 해서 다 공매도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보시면은 대부분 오버웨이트예요. 그리고 뉴트럴 갔다가 뭐 좀만 좋아질 것 같으면 다시 오버웨이트. 예.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사실 대부분 오버웨이트니까 이게 오버웨이트냐 아니냐 또는 오버웨이트냐 뉴트럴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예, 그거 자체를 그냥 문자 고지고대로 생각해서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도 보고서, 셀 보고서가 없다는 거는 뭐 언론에서 거의 매년 뭐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기사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보통 뭐 바이 또는 일부 증권사는 뭐 아웃퍼폼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뭐 스트롱 바이라는 레이팅 쓰는 증권사도 있죠. 그리고 트레이딩 바이는 말 그대로 이거 바이보다 좀 약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단타 정도는 쳐봐도 좋다. 하지만은 강하게 추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약바이가 트레이딩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홀드 마켓 퍼폼이란 게 있는데 홀드 마켓 퍼폼 나오면 이건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왜냐면 밑에 셀 언더 퍼폼은 1년에 10개가 안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 8개인가 뭐 나오더라고요. 제가 1년에 이 기업 분석 보고서 2, 3만 개 나오거든요. 근데 셀 언더퍼폼은 10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셀 언더퍼폼은 우리나라에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홀드 마켓 퍼폼은 팔으라는 거예요. 예, 사실 바이를 트레이딩 바이로 내리잖아요. 팔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투자 의견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는 그냥 투자자분들이 다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는 제가 뭐 위에 이론적인 거는 어차피 제가 기초 밸류에이션, 저도 뭐 밸류에이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 밸류에이션도 제가 따로 방송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위에 내용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목표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요즘 같이 대형주 목표 주가를 뭐 현재 주가보다 한 2, 30%를 올려놨는데 뭐 LG전자도 막 상한가 가는 시대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목표 주가랑 거의 다 닿는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그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를 차이를 괴리율이라 그러는데 이 괴리율이 뭐 예를 들어 5% 미만으로 벌어지면 홀드로 내려야 돼요. 바이였던 종목을 홀드로 내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A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 그래 원칙대로 LG전자 목표 주 목표 주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홀드로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는 셀로 받아들인다고. 예.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그거를 홀드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목표 주가 또 올려야 돼.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는 사실 이익 곱하기 뭐 배수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논리가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이제 또 기술적으로 뭐 처리하는 여러 가지 뭐 기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정되는 목표 주가를 투자자들이 고지곳대로 계속 좋아지나 보다만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표 주가가 너무 급등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속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속 사정이 있다. 그 애널리스트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안에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눈치를 채고 보고서나 이 목표 주가를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약간 예시를 찾아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예요. 셀 보고서를 쓸 수 없는 거에서 나오는 이제 다 연동돼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요새 뭐 보고서 제목 재밌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이거는 뭐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제가 뭐 그래도 한 10년 동안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안 좋은 내용은 굉장히 비유법으로 쓰고요. 좋은 내용은 직설법으로 써요. 그래서 좋은 내용은 빨리 알아채길 바라니까 뭐 사야 한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 좋은데 안 좋은 거는 굉장히 완화해서 얘기를 해요. 뭔가 아쉽지만 뒤를 더 기대해야 된다. 근데 상장 종목 2,000개 넘잖아요. 안 좋은 아쉽지만 하면 안 사면 되거든요. 종목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 모든 종목에 접근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어떤 입장인 거고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속사정을 잘 모르면 이제 그 뉘앙스를 파악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서치센터 뭐 유료화 얘기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왔고 이 얘기도 저는 하고 싶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대다수의 주요 상위 증권사가 한 방에 담합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뭐 우리 그 돈 안 내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유료화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뉘앙스 리포트가 없어지고 셀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자꾸 뭐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데 제가 되게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여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리서치센터 운영한 증권사가 한 3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한두 증권사가 유료화하면 뭐 아무도 그 증권사 리포트를 사지 않겠죠. 왜냐하면 대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애널리스트의 AI로 대체될까라는 주제도 굉장히 그 밖에서 많이 얘기되는 주제이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애널리스트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잘 가공해서 주가를 잘 예측하는 사람이라면 AI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는 그냥 투자 아이디어 만들어주는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주는 존재고 그걸 시장에서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거래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논리를 만드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주가는 실적을 맞추는 게 본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과연 AI가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아까 제가 기업 탐방이나 뭐 NDR이나 뭐 이런 기업과 애널리스트가 접촉하는 그런 이벤트들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데이터화 되지 않아요. 애널리스트가 가서 기업 탐방으로 Q&A 한 내용이
데이터셋으로 존재해서 그게 AI한테 들어가서 얘가 뭐 머신러닝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데이터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리포트를 좋은 리포트를 생각하는지 그것도 뭐 저의 개인적인 뷰지만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질문 올려주신 것들이 있어서 좀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난 네이티드 질문해 주셨는데 갈매기님께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엑셀에다가 애널리스트들이 그 수익 추정 모델이라는 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재무제표랑 똑같이 생겼는데 과거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미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함수를 걸어가지고 뭐 인건비가 얼만큼 늘어나면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가 어떻게 되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된다까지 이제 다 함수가 물려 있는 그 파일을 보통 이제 많이 쓰는데 그거를 만들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만들 수가 없으면 나는 네이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고 자기가 그 종목을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러면 커버리지를 게시하고 그거를 이제 실적 리뷰 프리뷰를 써가면서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커버리지를 게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고 내가 이 종목에 침을 발라놓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난 네이티드 리포트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무 발행 보고서는 100%나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쓰니까 당연히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없겠죠. 모델도 안 만듭니다. 그런 종목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종목들도 난 레이티드고요. 그래서 난 레이티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게 좋아서 쓰는 거다 나빠서 쓰는 거다 이게 다 섞여 있어서 이 의미가 없는 투자 의견이에요. 난 레이티드는. 예. 예,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자신은 없지만 관심 종목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관심 없는데 억지로 썼다 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만 받아들이긴 좀 어렵습니다. 예. 그 위에 말씀 존리님 말씀 경화님이시군요. 그 증권사에서 텔레그램 활용해서 시장 분석 많이 하나요? 증권사에서 텔레그램을 활용해서 정보를 보내긴 하지만은 그 자체를 활용해서 시장 분석을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 저스트 스크랩보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랬고 뭐 지금 제가 이제 타자로서 애널리스트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약간 너무 이제 과잉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한 직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생활인이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런 거를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현직 때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뭐 오늘 이런 것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는 당연히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또는 리레이팅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PER 15배 주던 회사를 이제는 20배 줘야 된다.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리레이팅 하면은 목표 주가를 또 올릴 수가 있겠죠. 뭐 이제 대개의 경우는 그 두 가지 경우 실적이 올라가거나 멀티플을 올려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리포트를 조금 많이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종목 리포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따라가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여러 리포트 중에 하나를 그냥 띡 봤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목표 주가 상향했으니까 좋아지나 보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럴 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런 걸 한 번쯤은 떠올려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속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경 컨센서스도 거의 그날 이제 수집되는 대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되는 대로 안 올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경 컨센서스에는 없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0개 정도 증권사가 리서치 센터에서 리포트를 발간하는데 뭐 많건 적건 간에 한경 컨센서스에는 그 뭐 신한금융투자나 뭐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큰 증권사 몇 군데가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한경 컨센서스 거기도 많은 증권사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빠진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네이버 가면은 네이버도 많이 빠져 있어요. 네이버 증권에도 한경 컨센서스랑 조금 다른, 그러니까 한경 컨센서스에 있는데 네이버에 없고 네이버에 있는데 한경 컨센서스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전체적 시장에 나온 모든 리포트의 현황을 파악하고 싶다면은 그 두 개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네. 속도는 뭐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30분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1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사실 내일도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 한번 시작을 하니까 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그 투자 캘린더라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그 안내 문구 보면은 투자 캘린더라고 있고 거기에 제가 방송할 일정들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필요하시면 그 캘린더를 보시면은 저희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주제까지 적어 놓고 있고 링크도 그 안에 넣어 놓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냥 저한테 제 이메일도 거기 적혀 있으니까요. 그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만약에 아는 거 커버 가능한 내용이면은 보내주신 내용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그렇게 대단치 않은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